오래된 골목길은 시간을 잃어버린 듯 고즈넉했다. 해질녘 노을이 붉게 물든 기와지붕 위로 그림자를 들이우고 낡은 간판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품은 채 희미한 빛을 내뿜었다. 이곳 서울의 변두리에 위치한 옛골 마을은 도심의 번잡함과는 동떨어진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평화로운 공간이었다. 그 평화의 한가운데 좁은 골목길 안쪽에 자리한 허름한 단층 주택에는 박준호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다. 그의 나이는 50줄에 접어들었지만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에는 어딘지 모르게 쓸쓸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늘 같은 옷차림이었다. 닳고 다른 면바지에 색이 바랜 체크셔츠, 그리고 계절을 불문하고 늘 머리에 눌러쓴 낡은 야구 모자. 그의 모습은 그 누구의 시선도 끌지 않는 너무나 평범하고 존재감 없는 동네 아저씨 그 자체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아로놀 아저씨라고 불렀다. 그의 말은 언제나 느리고 어눌했으며 종종 같은 단어를 반복하거나 말을 더듬곤 했다. 저기, 그러니까 물이 새는 것 같아요. 그가 어눌하게 말할 때마다 사람들은 피식 웃거나 한숨을 쉬며 답답해하곤 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의 일상은 단조로웠다. 아침 일찍 일어나 근처 공원에서 1시간가량 맨손 체조를 하고 돌아와서는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음악을 들으며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해결했다. 그리고 나서는 늘 하던 대로 동네를 한 바퀴 돌았다. 삐걱거리는 문을 고쳐주고 전등을 갈아 끼우고 수도관이 터진 집에 물을 잠가주는 등 소소한 심부름을 도맡아 했다. 그는 이런 일들로 생계를 꾸렸다. 대단한 기술은 없었지만 꼼꼼하고 성실하게 맡은 일을 해냈다. 사람들은 그에게 푼돈을 쥐어주며 고생 많으세요. 어눌 아저씨라고 말했고 그는 그 돈을 받아들고 머쓱하게 웃었다. 어느 날 저녁 준호는 혼자 낡은 상 위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반찬이라곤 김치 한 조각과 멸치볶음이 전부였다. 밥은 이미 식어 있었고 국은 김이 가신 지 오래였다. 라디오에서는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의 낡고 작은 방 안에는 그의 숨소리만이 유일한 인기척이었다. 그는 젓가락으로 밥알을 느리게 씹었다. 창밖은 이미 어둠이 깔려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그의 방 안으로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그는 텅 빈 벽을 응시하며 밥을 먹었다. 고요하고 외롭고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었다. 그의 눈빛은 종종 먼 곳을 응시하곤 했는데 그 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깊은 우울함과 오랜 시간 감춰온 비밀이 어른거리는 듯했다. 때로는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낡은 창문 밖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그의 뒷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진 듯했다. 그 누구도 그의 깊이를 알지 못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오후였다. 준호는 낡은 우산을 쓰고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빗물에 젖은 거리는 축축했고 찬바람이 그의 얇은 옷깃을 파고들었다. 그때 그는 골목 어귀에서 한 무리의 아이들이 웅성거리는 것을 보았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실망감이 역력했다. 그들의 축구공이 빗물로 흥건한 하수구 뚜껑 틈새로 빠져버린 것이었다. 아이들은 뚫린 하수구 안을 들여다보며 어떻게 공이 너무 깊이 들어갔어. 우리 엄마한테 혼날 텐데 타며 울상을 지었다. 몇몇 아이들은 하수구 안에 시커먼 물을 보며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악취가 코를 찔렀고 아이들은 차마 손을 댈 엄두도 내지 못했다. 준호는 아이들 옆으로 조용히 다가갔다.
아이들은 그를 흘끗 보고는 다시 하수구 안을 들여다볼 뿐이었다. 그들은 어눌 아저씨가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냐는 듯한 표정이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순간적으로 망설임과 함께 어딘가 모르게 혐오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오랫동안 냄새나고 더러운 것을 피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아이들의 슬픈 얼굴을 보자 그의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연민이 솟아났다. 그는 낡은 우산을 한쪽에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하수구 뚜껑을 들어올렸다. 뚜껑은 무거웠고 그의 손은 미끄러웠다. 그는 낑낑대며 뚜껑을 옆으로 밀어냈다. 하수구 안에서는 역겨운 냄새가 더욱 심하게 풍겨왔다. 시커먼 물속에는 온갖 쓰레기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준호는 허리를 숙여 하수구 안을 들여다보았다. 공은 생각보다 깊숙이 박혀 있었다. 그는 길게 놓인 나뭇가지를 찾아 하수구 안으로 밀어 넣었지만 공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아이들은 숨죽인 채 그를 지켜보았다. 한참을 애쓴 끝에 그는 망설임 끝에 손을 하수구 안으로 집어넣었다. 시커먼 물이 그의 소매를 적셨고 차가운 물속에서 역겨운 감촉이 느껴졌다. 아이들은 우환하고 탄성을 질렀다.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손을 휘저었다. 마침내 그의 손에 축구공이 잡혔다. 그는 공을 꺼내어 빗물에 대충 헹군 뒤 진흙과 오물로 얼룩진 공을 아이들에게 건넸다. 자, 여기.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어눌했지만 아이들의 눈에는 그가 영웅처럼 보였다. 아이들은 일제히 와, 아저씨, 최고. 감사합니다, 아저씨 하고 소리치며 기쁨에 겨워 공을 받아들었다. 그들은 흙투성이 준호의 손은 아랑곳하지 않고 밝게 웃으며 고맙다고 몇 번이고 말했다. 준호의 얼굴에도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의 손은 더러워졌지만 그의 마음은 왠지 모르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 속에서 잠시 잊고 지내던 인간적인 온기를 다시금 느꼈다. 그에게는 이 작은 행동이 세상을 향한 그의 마지막 자비와 같은 것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독의 껍질을 깨고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작은 균열을 만들어냈다. 그의 방 한쪽 구석에는 낡은 자개장이 놓여 있었다. 자개장 서랍 안에는 작고 오래된 나무 상자가 있었다. 그는 가끔 아무도 모르게 상자를 열어보곤 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 몇 장과 낡은 만년필, 그리고 두툼한 편지 묶음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에 그가 있었다. 그는 지금보다 훨씬 날렵하고 눈빛은 강렬했으며 얼굴에는 자신감과 패기가 넘쳐 흘렀다. 그는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국제연합본부 건물 앞에서 사람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 한쪽에는 국제연합 외교단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의 옆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서 있었고 그는 그들과 아무렇지 않게 대화하고 있는 듯했다. 그는 사진 한 장을 손에 들고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사진 속 그의 젊은 시절 눈빛은 지금의 어눌하고 흐릿한 눈빛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그는 손가락으로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렸다. 그의 입술 사이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에게는 화려하고 영광스러웠던 과거가 있었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만나 협상하고 복잡한 국제 분쟁을 해결하며 자신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유창한 여러 나라 말 구사 능력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던 시절이 있었다. 그는 5개 국어에 능통했고 어떤 복잡한 외교적 문제도 명쾌하게 해결하는 천재 외교관으로 불렸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는 그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철저히 숨긴 채 이곳 옛골 마을의 어눌 아저씨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사진을 내려놓고 편지 묶음을 집어들었다. 편지들은 다양한 나라 말로 쓰여 있었다. 그는 편지들을 한 장 한 장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그의 눈빛은 편지 속 문구들을 따라 빠르게 움직였다. 그의 입술은 소리 없는 소리처럼 단어들을 읊조렸다. 그는 편지들을 읽는 동안 때로는 미소를 짓고 때로는 슬픔에 잠기는 듯했다. 편지 속에는 박 대사님, 존경하는 박 박사님과 같은 존칭이 쓰여 있었고 국제 정세에 대한 민감한 내용이나 복잡한 협상 과정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그는 편지를 읽는 동안 그의 어눌했던 말투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그 언어의 모국어 화자처럼 완벽한 발음과 억양으로 편지 속 문장들을 읊조렸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번뜩였다. 그는 한때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는지를, 그리고 왜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토록 초라한 삶을 선택했는지를 다시금 되새기는 듯했다. 이 편지들은 그가 숨어 지내는 동안에도 꾸준히 그에게 도착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과거에 쌓아 올린 인맥과 영향력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답장을 보낸 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단절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 편지 묶음 맨 아래에는 낡은 만년필이 놓여 있었다. 만년필의 금색 펜촉에는 국제연합외교단이라는 작은 문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만년필을 집어들고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만년필은 그의 손에 익숙하게 감겼다. 그는 만년필을 든 채 공책에 뭔가를 끄적였다. 그의 손은 떨림없이 유려하게 움직였고 그의 글씨는 마치 인쇄된 활자처럼 또렷하고 아름다웠다. 그는 낡은 수첩을 펼쳐 자신의 생각과 분석들을 적어 내려갔다. 그의 글은 논리적이고 명쾌했으며 복잡한 국제 정세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그는 수첩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왜 자신을 숨겨야만 했는가? 그의 침묵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 그 비밀은 아직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었다. 마치 조용한 폭풍 전야처럼 그의 고요한 일상 아래에는 거대한 잠재력과 미지의 과거가 숨 쉬고 있었다. 옛골 마을에 드리워진 평화의 그림자는 오래가지 못했다. 박준호가 아이들의 축구공을 꺼내주며 작은 온기를 나누던 바로 그 즈음, 마을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위협이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 위협의 중심에는 강산건설이라는 이름의 거대 건설사가 있었다. 강산건설은 서울 도심의 낙후된 지역들을 싹 밀어버리고 고층 건물과 쇼핑몰을 세워 막대한 이윤을 남기는 것으로 악명 높은 기업이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경영자로 알려진 최만식 회장이 있었다. 그는 돈이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잔혹한 인물로 법의 테두리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자신의 욕망을 채워왔다. 그의 주변에는 늘 그의 지시라면 맹목적으로 따르는 변호사들과 측근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특히 그의 오른팔 격인 박 변호사는 냉철하고 교활한 인물로 법률 지식을 악용하여 사람들을 궁지로 몰아넣는데 탁월한 재능을 보였다. 최만식의 다음 먹잇감은 바로 옛골 마을이었다. 그는 옛골 마을이 가진 역사적, 문화적 가치에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넓고 저렴한 땅,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질 세계 복합 쇼핑몰의 휘황찬란한 조감도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는 이미 수년 전부터
마을 주변의 자투리 땅을 조금씩 매입하며 사전 작업을 해왔고, 이제 때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했다. 마을 곳곳에는 재개발을 알리는 붉은 깃발이 나부끼기 시작했고, 주민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다. 강산건설 직원들은 매일같이 마을을 찾아와 주민들에게 이주를 종용했고, 보상금 액수를 부풀리거나 혹은 터무니없이 적게 제시하며 혼란을 가중시켰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이야. 우리가 여기서 평생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나가라니. 보상금도 터무니없어. 이걸로 어디 가서 집을 사라고. 우리 아들 학자금 빚도 못 갚는데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어. 마을 주민들의 절규가 골목마다 울려 퍼졌다. 낡고 오래된 마을에는 불신과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이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박준호는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낡은 집에서 조용히 지냈고, 마을 주민들의 고통스러운 외침에도 직접 나서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익숙한 갈등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과거에도 수많은 분쟁과 고통스러운 상황을 목격했지만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자 스스로를 은폐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평화, 그리고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한 침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혼돈에 발을 들이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과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은 그에게 끔찍한 악몽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조용히 요동치고 있었다. 그가 매일같이 돌봐주던 혼자 사는 노인들은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불안에 떨었고, 그가 축구공을 찾아주었던 아이들은 자신들의 작은 보금자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에 풀이 죽어 있었다. 그들이 절규하는 목소리, 삶의 터전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눈빛은 박준호의 마음 깊숙한 곳을 흔들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고요한 평화가 다른 이들의 고통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닌가 하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특히 그의 눈에 들어온 한 젊은 여인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김미나. 앳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의에 맞서는 강한 투지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막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새내기 변호사로 대형 법률 사무소의 화려한 변호사 사무실 대신 옛골 마을의 낡은 건물 2층에 작은 개인 사무실을 차렸다. 그녀는 젊은 패기와 정의감으로 똘똘 뭉쳐 있었다. 여러분, 절대 강산건설의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들의 계약서에는 독소 조항들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끝까지 싸워서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김민아는 매일같이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강산건설의 불법적인 행위를 폭로하고 법률 상담을 해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어리고 경험이 부족했다. 최만식과 박 변호사는 그녀를 얕보고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그들은 김민아의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벌이거나 익명의 전화를 걸어 협박하기도 했다. 어느 날 오후, 김민아는 마을회관 앞에서 강산건설 직원들과 격렬하게 대치하고 있었다. 강산건설 직원들은 주민들에게 방황제적으로 이주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했고, 이에 김민아가 강력하게 항의한 것이다. 당신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이건 명백한 불법 강요예요. 김민아는 얼굴이 벌개져 소리쳤다. 강산건설의 팀장으로 보이는 건장한 남자가 비웃으며 김민에게 다가섰다. 어쭈 이제 갓 변호사 배지 단 아가씨가 뭘 안다고 나대 법 웃기시네. 우리가 법이야 너 같은 애송이가 뭘 할 수 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과 함께 위협이 담겨 있었다. 저는 여러분의 권리를 위해 싸울 겁니다.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김민아는 떨리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맞섰다. 법 하하하하.
너희들이 믿는 그 법은 우리 손바닥 안에 있어 어서 꺼져. 아니면 재미있는 꼴을 보게 될 거야. 팀장은 김민아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김민아는 휘청거리며 뒤로 넘어질 뻔했다. 그 순간 박준호는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의 눈앞에는 과거 외교 현장에서 수많은 약자들이 강자에게 짓밟히던 장면들이 오버랩되었다. 그는 자신을 숨기기 위해 외면했던 수많은 불의의 순간들이 떠올랐다.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속에 낡은 만년필을 움켜쥐었다. 그는 몸을 돌려 외면하려 했지만 김민아의 굳건한 눈빛과 위태로운 모습이 그의 발길을 붙잡았다. 그녀는 약자였지만 정의를 위해 홀로 싸우는 용기 있는 전사처럼 보였다. 그의 내면에서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나는 더 이상 개입해서는 안 돼. 내 침묵은 모두를 지키기 위한 거야.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성적인 목소리가 속삭였다. 하지만 동시에 저 아이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저것은 불이야. 내가 저 아이를 돕지 않으면 누가 돕겠는가? 라는 또 다른 목소리가 외쳐댔다. 그의 심장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빠르게 뛰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그를 옥죄고 있었지만 김민아의 모습을 통해 그의 본능적인 정의감이 다시금 깨어나고 있었다. 그의 오랜 침묵은 사실 그의 가장 큰 무기이자 동시에 그를 억압하는 족쇄였다. 결국 강산건설 직원들은 김민아를 밀쳐내고 마을회관 문을 강제로 잠가버렸다. 김민아는 분에 못 이겨 주먹으로 문을 쾅쾅 두드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녀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깨는 슬픔과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혼자였다. 그녀는 이 거대한 세력에 맞서 싸우기에는 너무나 작고 나약한 존재임을 깨달았다. 박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잠자고 있던 천재 외교관의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약자를 보호하고 불의에 맞서는 그의 오랜 사명감이 다시금 불타오르는 순간이었다. 그는 낡은 야구 모자를 고쳐 쓰고 조용히 김민에게 다가갔다. 저기, 김 변호사님,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어눌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김민아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아저씨. 제가 너무 약해서 죄송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이 끊어졌다. 박준호는 그녀 옆에 조용히 쪼그리고 앉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은 사탕 한 봉지를 꺼내 김민에게 건넸다. 그것은 그가 늘 아이들에게 주던 색색깔의 평범한 사탕이었다. 이거 드세요. 기분 좋아질 거예요. 김민아는 사탕 봉지를 받아들고는 다시 눈물을 글썽였다.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그 작은 사탕 한 봉지와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이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듯했다. 그때 저 멀리서 최만식과 박 변호사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김민아가 좌절하는 모습을 보며 조롱하려는 듯했다. 최만식은 김민아 앞에서 멈춰서서 비웃었다. 꼴 좋네. 아가씨, 내 말 들었으면 이런 고생 안 하잖아. 순진한 주민들 선동해서 괜히 일만 키우지 말고 적당히 해라. 너 같은 애송이가 감히 누구랑 맞서려고. 박 변호사는 옆에서 거들었다. 김 변호사님, 이제 포기하시죠. 괜한 짓 하시다가 본인만 다칩니다. 법은 강한 자의 편이라는 걸 아직 모르시는군요.
박준호는 그들의 말을 듣고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형용할 수 없는 분노로 번뜩였다. 그는 김민아의 옆에 서서 그녀를 보호하듯 몸을 살짝 돌렸다. 그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의 오랜 침묵은 이제 깨질 위기에 처했다. 그들은 자신을 철저히 숨겨왔던 외교관 박준호의 가장 연약한 지점을 건드린 것이다. 그는 자신은 물론 그가 아끼는 옛골 마을의 사람들과 김민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세상의 중심부로 다시 뛰어들 준비를 해야 했다. 그의 어눌함 뒤에 숨겨진 진정한 재능과 과거가 드러날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이날은 단순한 좌절의 순간이 아니라 박준호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거인이 깨어나는 거대한 변화의 서막이었다. 옛골 마을회관 앞에서 김민아 변호사가 좌절하던 날, 박준호의 마음속에는 비로소 걷잡을 수 없는 파동이 일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덮고 있던 오랜 침묵의 장막이 조금씩 찢겨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준호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그의 눈을 감을 때마다 김민아가 강산건설 직원들에게 밀쳐져 넘어질 뻔했던 장면, 그리고 최만식과 박 변호사의 비웃음 섞인 조롱이 귓가에 맴돌았다. 과거 자신이 외면했던 수많은 불의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더 이상 어눌 아저씨라는 허울 뒤에 숨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이제는 나서야 할 때였다. 그가 가진 특별한 재능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음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아침 식사도 거른 채 그는 낡은 자개장 서랍을 열고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 낡은 만년필, 그리고 여러 언어로 쓰인 편지 묶음이 고스란히 놓여 있었다. 그는 사진 속 젊은 시절의 자신, 즉 패기 넘치던 외교관 박준호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입계는 결연한 의지가 서렸다. 그는 만년필을 집어들고 손에 쥐었다. 금빛 펜촉의 차가운 감촉이 그의 손바닥에 선명하게 와닿았다. 그것은 그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다리이자 그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용기를 주는 상징과도 같았다. 준호는 만년필과 편지 묶음 중 몇 개를 조심스럽게 챙겨 들고 집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김민아 변호사의 사무실이 있는 낡은 건물로 향했다. 2층으로 올라가는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밟는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의 오랜 은둔 생활은 그에게 깊은 무력감과 함께 세상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김민아의 사무실 문 앞에는 김민아 법률사무소라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다.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다. 그제 안에서 작은 인기척이 들리더니 곧 문이 열렸다. 김민아는 초췌한 얼굴로 문을 열었다. 그녀의 눈은 밤샘 작업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다. 그녀는 준호를 보고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그녀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다. 아마도 어제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그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준호는 그녀에게 어제 건넸던 사탕봉지를 다시 내밀었다. 김 변호사님, 이거 어제 받으신 거죠? 김민아는 그제야 어제의 어눌 아저씨임을 알아보고는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어르신, 어제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녀는 사탕봉지를 받아들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게 어제 강산건설 계약서 제가 좀 봤는데 그거 문제가 좀 심각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어눌했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김민아는 그의 말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내 어르신께서요 혹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녀는 그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그저 낡은 옷을 입은 말 어눌한 동네 노인이라고 생각했다. 준호는 더듬더듬 말을 이어갔다. 저기 안에 좀 들어가서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김민아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에 결국 사무실 안으로 그를 들였다. 사무실 안은 서류와 책으로 어수선했다. 테이블 위에는 강산건설과의 계약서, 사본들이 잔뜩 펼쳐져 있었다. 준호는 의자에 앉아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빠르게 서류들을 스캔했다. 그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서류를 다루온 사람처럼 능숙하게 페이지를 넘겼다.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특정 조항들을 짚어냈다. 특히 외국어로 된 복잡한 법률 용어와 국제법 관련 조항들에서 그의 시선이 멈췄다. 이 조항, 불가항력, 이거 강산건설이 아주 교활하게 놨네요. 준호는 어눌하게 말했다. 김민아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불가항력. 조항이요, 그게 왜요? 준호는 더듬거리면서도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이 조항은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산건설이 자신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특히 국제적인 경제위기나 자연재해 같은 상황을 빌미로 주민들의 보상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김민아는 그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이 조항이 가진 위험성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국제법적 관점까지 언급하며 설명할 줄은 몰랐다. 그녀는 깜짝 놀랐다. 어르신, 어떻게 그런 걸 아세요? 이 조항은 전문가들도 쉽게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는 자신의 비밀을 드러낼지 말지 고민하는 듯했다. 하지만 김민아의 진지하고 간절한 눈빛을 보자 그는 결심했다. 그는 품속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과 만년필, 그리고 외국어로 된 편지 몇 통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저는 예전에 외교관이었습니다. 준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어눌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김민아는 눈을 크게 떴다. 그녀는 테이블 위의 사진과 편지를 번갈아 보았다. 사진 속 젊은 외교관의 얼굴은 분명 박준호였다. 편지들은 완벽한 외국어로 쓰여 있었고 국제연합 관련 문서임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제가 여러 언어를 좀 합니다.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러시아어도. 준호는 마치 고백하듯 힘겹게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시간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는 듯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김민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녀는 준호의 얼굴과 서류를 번갈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말도 안 돼요. 어르신이 외교관이셨다고요. 게다가 다수개 국어를.
그럼 그동안 왜 자신을 숨기고 어눌 아저씨로 사셨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배신감, 그리고 깊은 의문이 뒤섞여 있었다. 준호는 긴 한숨을 쉬었다. 그의 눈빛은 다시 한번 과거의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듯했다. 그건 제가 숨겨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국제 외교 무대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저는 많은 것을 잃었고 그래서 숨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리고 옛골 마을 주민들이 불의에 고통받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어눌함을 넘어 진심과 결의에 찬 울림을 담고 있었다. 그는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았음을 보여주면서도 현재의 불의에 맞설 용기를 내고 있음을 드러냈다. 김미나는 혼란스러웠지만 준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다. 그녀는 그의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당장 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정의감은 그의 숨겨진 재능에 대한 놀라움을 압도했다. 그녀는 주저없이 손을 내밀었다. 어르신, 아니, 박준호 외교관님, 저를 도와주세요. 옛골 마을을, 저희를 도와주세요. 저희는 어르신이 필요합니다. 김미나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그녀는 그가 어눌 아저씨가 아닌 과거의 영광스러운 박준호임을 인정하고 그의 도움을 요청했다. 준호는 김미나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함과 진심이 그의 마음을 울렸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이 싸움은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비록 조금 느렸지만 분명하고 확고했다. 그때 저 멀리서 김미나의 사무실 문 밖으로 낯선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최만식 회장이 고용한 사립탐정이었다. 그는 이미 며칠 전부터 김미나의 주변을 맴돌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는 박준호가 김미나의 사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는 의아하게 생각했다. 저 어눌한 노인이 저 여변호사와 무슨 관계가 있지? 혹시 주민들의 시위를 조종하는 배후인가? 그는 박준호와 김미나의 대화는 듣지 못했지만 그들의 긴밀한 분위기와 준호의 진지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최만식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보고했다. 회장님, 김미나 변호사의 사무실에 어떤 늙은 남자가 드나듭니다. 그 남자가 주민들 시위의 배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속 주시해야겠습니다. 탐정은 자신이 알아낸 정보에 대해 과장하여 보고했다. 최만식은 코웃음을 쳤다. 늙은 남자 설마 그 어눌한 노인네 말인가 하하하. 그 녀석이 뭘 할 수 있다고. 김미나가 궁지에 몰리니까 아무나 붙잡고 발악하는군. 신경 꺼 중요한 건 박 변호사와 나의 계획이야. 그는 탐정의 보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의 오른팔인 박 변호사는 달랐다. 박 변호사는 최만식의 옆에서 탐정의 보고를 듣고는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였다. 어눌한 노인이라 뭔가 석연치 않아. 김미나가 저런 초라한 노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리가 없어. 분명 뭔가 있다. 박 변호사는 직감적으로 박준호라는 존재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그의 오랜 경험상 약한 고리처럼 보이는 존재가 의외의 변수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는 최만식에게 박준호에 대한 조사를 더 심층적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회장님,
그래도 혹시 모르니 그 노인에 대해 좀 더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쥐새끼 한 마리가 판을 뒤엎을 수도 있습니다. 최만식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네가 알아서 해라. 하지만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 우리 계획은 이미 완벽하니까. 그는 여전히 박준호의 존재를 하찮게 여겼다. 이렇게 옛골 마을의 재개발을 둘러싼 싸움은 박준호의 개입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김민아는 예상치 못한 조력자를 얻게 되었고, 최만식과 박 변호사는 자신들이 하찮게 여겼던 어눌 아저씨가 사실은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폭풍의 핵임을 알지 못한 채 서서히 그들의 파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박준호의 침묵은 이제 깨졌고, 그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모든 재능과 경험이 옛골 마을을 지키기 위해 깨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의 새로운 삶, 그리고 새로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박준호가 김민아 변호사의 손을 맞잡은 순간, 옛골 마을을 둘러싼 싸움은 단순히 주민들의 생존권 투쟁을 넘어 박준호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걸린 거대한 외교전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천재 외교관의 본능은 깨어났지만, 오랜 침묵과 은둔 생활은 그에게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무력감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김민아의 뜨거운 열정과 간절함은 그의 망설임을 걷어낼 충분한 동기가 되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었다. 강산건설의 최만식 회장과 그의 교활한 오른팔 박 변호사는 박준호의 존재를 여전히 하찮게 여겼다. 그들은 김민아의 등 뒤에 어눌 아저씨가 있다는 탐정의 보고를 듣고도 코웃음을 쳤다. 하찮은 노인네가 뭘 할 수 있다고. 김민아가 궁지에 몰리니 별의별 수를 다 쓰는군. 최만식은 빈정거렸지만 박 변호사는 내심 찜찜함을 지울 수 없었다. 그는 최만식의 비웃음 속에서도 박준호의 뒷조사를 멈추지 않았다. 저 노인의 눈빛, 평범해 보이지만 어딘가 모르게 날카로워. 분명 뭔가 숨기는 게 있어. 그의 직감은 종종 틀리지 않았다. 며칠 후 강산건설은 최후 통첩을 보냈다.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열어 옛골 마을 재개발의 불가피성을 알리고 주민들에게 최종 이주 기한을 통보하겠다는 것이었다. 최만식은 이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의 힘을 빌려 주민들의 저항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자신의 계획을 기정사실화하려 했다. 그는 특히 해외 투자 유치라는 명목으로 세계 기업의 대표를 대동하여 프로젝트의 정당성을 국제적인 규모로 부풀릴 계획이었다. 기자회견은 여러 나라 말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는 최만식이 주민들을 압박하기 위한 교활한 술책이자 동시에 박준호의 숨겨진 능력이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상징적인 무대가 될 터였다. 김민아는 기자회견 소식에 불안감에 휩싸였다. 박 고문님, 이대로 가다가 주민들이 모두 강산건설에 덫에 걸릴 거예요. 기자회견장에서 그들이 내세울 논리를 우리가 어떻게 반박하죠? 그들은 언론을 장악하고 있고 국제 투자자까지 끌어들였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박준호는 김민아의 걱정스러운 눈을 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김 변호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기자회견은 제가 맡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어눌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김민아는 깜짝 놀랐다. 네, 박 고문님이요.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게다가 여러 나라 말로 진행될 텐데요. 그녀는 박준호의 능력을 믿었지만 그가 직접 대중 앞에 나서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그의 오랜 은둔 생활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다. 준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걱정 마세요. 저에게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나서지
않으면 모두가 위험해집니다. 그는 자신의 결심이 확고함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박 변호사의 끈질긴 뒷조사는 예상치 못한 난관을 가져왔다. 기자회견 전날, 박준호는 자신의 집에서 긴밀히 기자회견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작은 방 안에는 낡은 종이들과 외국어 사전, 그리고 복잡한 국제법 조항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는 오랜만에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강산건설의 논리를 반박할 자료를 준비했다. 그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고 그의 머리는 쉬지 않고 돌아갔다. 그는 한 문장 한 문장을 정교하게 다듬었고 모든 단어에 날카로운 칼날을 숨겨 넣었다. 바로 그때 그의 낡은 문을 누군가 거칠게 두드렸다. 어느 아저씨 안에 있습니까? 문 여세요. 거친 목소리였다. 준호는 자료들을 황급히 숨겼다. 문 밖에는 박 변호사가 고용한 건장한 사내 2명이 서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살벌했다. 어르신, 저희는 박 변호사님께 위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회장님 지시로 어르신에게 잠시 조사할 것이 있습니다. 사내 중 한 명이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침착하게 문을 열어주었다. 무슨 일이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어눌했지만 그의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사내들은 준호의 방 안으로 거칠게 들어섰다. 그들은 방 안을 샅샅이 뒤졌다. 준호가 숨겨둔 서류들을 찾아내려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노출될까봐 불안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영장도 없으면서. 준호가 항의했다. 영장, 하하하. 이런 시골 구석에 영장이 왜 필요해? 어르신 조용히 계시는 게 좋을 겁니다. 괜히 나서서 다치지 마시고요. 사내들은 낡은 가구들을 뒤집어 엎고 서류 뭉치들을 내던졌다. 다행히 준호가 중요한 자료들을 재빨리 옷장 깊숙이 숨긴 터라 그들은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사내들은 허탕을 치고는 빈정거렸다. 별 볼 일 없구만. 괜히 시간만 낭비했네. 어르신,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목숨은 하나뿐이니까요. 그들은 준호에게 위협적인 눈길을 던지고는 방을 나섰다. 준호는 문이 닫히자마자 주저앉았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자신의 개입이 가져올 위험을 다시금 깨달았다. 강산건설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비열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다. 이들을 막지 못하면 옛골 마을은 물론이고 이들의 만행은 계속될 것이다. 그는 숨겨두었던 자료들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는 이 싸움에서 홀로 서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기자회견 당일 아침 옛골 마을회관 앞은 취재진과 주민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강산건설은 대형 현수막을 걸고 스피커에서는 웅장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최만식 회장은 비장한 표정으로 단상에 올랐고 그의 옆에는 박 변호사와 세계 기업의 대표가 나란히 섰다. 세계 기업 대표는 외국인이었고 기자회견은 통역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었다. 김민아 변호사는 주민 대표 몇 명과 함께 기자회견장 한쪽에 자리 잡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불안감이 역력했다. 그녀는 박준호의 지시대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박준호는 기자회견장 옆에 마련된 작은 대기실에 숨어 있었다. 그곳에는 오직 그와 김민아를 연결하는 전화 한 대만이 놓여 있었다. 그의 계획은 김민아가 마이크를 잡았을 때 자신이 전화로 모든 정보를 전달하고 김민아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강산건설의 논리를 반박하는 것이었다. 그는 아직 대중 앞에 직접 나서기에는
너무 많은 위험이 따른다고 판단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고 최만식은 유창한 말솜씨로 옛골마을 재개발의 필요성과 비전을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마치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처럼 포장했다. 옛골마을은 낡고 위험합니다. 이곳을 현대적인 복합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과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의 흐름이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대의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선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어서 세계 기업 대표가 외국어로 유창하게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강산건설 프로젝트의 국제적인 의미와 투자 가치를 강조하며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한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연설은 전문 통역사를 통해 한국어로 전달되었다. 그러나 그의 말 속에는 주민들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김민아는 그의 연설을 들으며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노트에 급하게 메모했지만 몇몇 전문적인 용어나 국제법 관련 용어들은 통역사를 거치면서 의미가 왜곡되거나 축소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박준호에게 전화를 걸어 속삭였다. 박 고문님, 세계 기업 대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언급하면서도 실제로는 환경 파괴에 대한 책임은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하면서도 주민 이주 시 강제 철거에 대한 부분은 교묘하게 얼버무리고 있고요. 준호는 대기실에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자신의 수첩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손에는 낡은 만년필이 쥐어져 있었다. 김 변호사님, 그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언급할 때 녹색 위장수를 지적하세요.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할 때 강제 철거에 대한 국제연합, 인권, 보고서 내용을 언급하세요. 그들의 말은 위선입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어눌했지만 그의 지시는 정확하고 날카로웠다. 이후 질의 응답 시간이 되자 김민아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다. 강산건설 최만식 회장님, 그리고 세계기업 대표님께 질문 드립니다. 당신들이 주장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환경 파괴와 주민들의 강제 이주를 정당화하기 위한 녹색 위장술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논하면서 국제연합 인권 보고서에 명시된 강제 철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십니까? 김민아는 박준호가 알려준 핵심을 꿰뚫는 질문을 던졌다. 그녀의 질문에 최만식과 박 변호사는 잠시 당황하는 듯했다. 세계 기업 대표는 외국어로 뭐라고 중얼거렸지만 통역사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박 변호사는 마이크를 잡고 김민아의 질문을 끊으려 했다. 김 변호사님, 질문이 너무 길고 본질에서 벗어나는군요. 다음 분 질문하세요. 하지만 김민아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박준호의 지시대로 이어서 질문을 던졌다. 이것은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강산건설은 겉으로는 화려한 포장을 하고 있지만 그 본질은 탐욕과 불법적인 수단으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으려는 것입니다. 특히 계약서에 숨겨진 불가항력 조항은 국제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기자회견장에 작은 파장을 일으켰다. 기자들은 수군거렸고 몇몇 주민들은 김민아를 향해 박수를 보냈다. 박 변호사는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고 김민아를 제지하려 했다. 김 변호사님, 그만하십시오. 어르신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용어로 선동하지 마세요. 그는 김민아를 비난하며 그녀의 말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려 했다. 최만식은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다. 김 변호사님, 너무 비약이 심하군요. 저희는 모든 절차를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가항력 조항은 모든 국제계약에 포함되는 기본적인 조항입니다.
그 주황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 것은 법률 전문가답지 못한 행동이군요. 그는 김민아의 미숙함을 조롱했다. 대기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박준호의 얼굴은 굳어졌다. 통역사의 고의적인 왜곡과 박 변호사의 노골적인 방해, 그리고 최만식의 교활한 논리 앞에 김민아가 점점 더 궁지에 몰리는 것을 그는 명확하게 보고 들었다. 그의 심장은 마치 칼날로 도려내는 듯 아팠다. 그는 김민에게 직접 모든 것을 알려줄 수 있었지만 그의 어눌한 말투와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그녀에게 충분한 힘이 되어주지 못했다. 외부에는 최만식의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고 박준호가 직접 나서려면 그들의 저지를 뚫어야만 했다. 게다가 그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면 그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최만식은 여유롭게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려 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옛골 마을 주민 여러분께 통보합니다. 이주 기한은 오늘로부터 단 24시간입니다. 24시간 안에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에 돌입할 것이며 어떠한 보상금도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세계 기업과의 투자 계약에도 명시된 사항이며 이 프로젝트가 무산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의 선언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았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민들은 절규했고 김민아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말도 안 돼요. 이건 협박이에요. 이건 명백한 불법이라고요. 김민아는 소리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최만식의 냉정한 경고에 묻혔다. 세계기업 대표는 싸늘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저희 투자는 신속한 조치에 달려 있습니다. 서명 없이는 거래도 없습니다. 그의 말은 주민들을 향한 최후의 압박이었다. 박준호는 대기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그의 손에 쥐어진 만년필은 그의 떨리는 손에 꽉 움켜쥐어졌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이대로 포기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결심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오랜 침묵을 깨고 세상의 심판대에 스스로를 세울 시간임을 직감했다. 그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짜 박준호가 마침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순간이 임박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결의에 머무를 수 없었다. 이 싸움은 이제 그의 손에 달렸다. 기자회견장은 최만식 회장의 최후 통첩과 함께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주민들의 절규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그리고 강산 건설 직원들의 위협적인 움직임이 뒤섞여 혼돈 그 자체였다. 김민아 변호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마이크를 붙들고 있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군중의 소음에 묻혀버렸다. 그녀의 눈에서는 절망의 빛이 역력했다. 24시간이란요. 이건 명백한 협박입니다. 저희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어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듯 했다. 바로 그때 기자회견장 옆 작은 대기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천천히 열렸다. 모든 이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문틈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다름 아닌 박준호였다. 그는 여전히 낡은 야구 모자를 눌러쓰고 허름한 체크 셔츠에 다른 면바지 차림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시간 숨겨왔던 고뇌와 함께 결연한 의지가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그의 발걸음은 느리고 약간은 불안정해 보였다. 최만식과 박 변호사는 박준호를 보자마자 비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뭐야. 저 어눌한 노인네가 왜 여기 나와 경호원 당장 끌어내.
최만식은 박준호의 초라한 행색을 비웃으며 손짓했다. 건장한 경호원 2명이 박준호에게 달려들었다. 어르신, 여기는 출입금지입니다. 당장 나가시죠. 그들은 박준호의 팔을 잡고 거칠게 끌어내려 했다. 하지만 박준호는 예상외로 완강했다. 그는 자신의 팔을 잡은 경호원들의 손을 가볍게 뿌리치며 단상 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강렬한 의지가 번뜩이고 있었다. 마치 오랜 시간 잠자던 맹수가 깨어나는 듯한 기운이 그에게서 흘러나왔다. 그는 단상 위로 올라섰다. 최만식과 박 변호사, 그리고 세계 기업의 대표의 옆에 나란히 섰다. 그는 마이크를 향해 손을 뻗었다. 최만식은 분노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봐, 노인 감히 어디서 마이크를 잡으려고 해. 당장 내려와. 그는 마이크를 뺏으려 손을 뻗었다. 박준호는 최만식의 손을 가볍게 막아내고 마이크를 움켜쥐었다. 그의 손에 닿은 마이크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자연스러웠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입을 열었다. 저기, 여러분, 강산 건설이 말하는 것은 모두 틀렸습니다. 그의 첫마디는 여전히 어눌하고 더듬거렸다. 기자회견장은 순간적으로 웅성거렸다. 뭐야, 저 노인네 또 뭔 소리 하는 거야. 빨리 끌어내. 기자들 사이에서는 불평이 터져 나왔고 주민들은 불안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최만식과 박 변호사는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역시 하찮은 노인네. 바로 그때였다. 박준호의 눈빛이 마치 번개처럼 번뜩였다. 그의 몸에서 그를 옥죄던 어눌함의 껍질이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그의 등은 곧게 펴졌고 그의 어깨는 굳건해졌다. 그의 입술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더 이상 느리고 어눌하지 않았다. 완벽하고 유창한 외국어였다. 최만식 씨, 그리고 세계 기업 대표, 여러분, 이 기자회견에서 제시된 문서들은 국제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주민들의 재산권과 인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장은 순간적으로 정지 상태가 되었다. 최만식과 박 변호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세계 기업 대표는 경악한 표정으로 박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는 박준호의 완벽한 발음과 날카로운 논리에 완전히 압도당한 듯했다. 기자들은 펜을 든 채 멍하니 박준호를 응시했다. 이어진 그의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대어 나아가 불가항력 조항에 대한 해석은 국제법리적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습니다. 그러한 조항은 수많은 국제연합인권보고서와 판례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보상금의 자의적인 삭감이나 강제퇴거를 정당화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력하고 단호했다. 그는 마치 수십 년간 국제 외교 무대를 누빈 베테랑 외교관처럼 능숙하게 국제법 조항과 판례를 인용하며 강산건설의 주장을 논파했다. 그의 눈빛은 최만식과 세계 기업 대표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최만식은 정신을 차리려는 듯 마이크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봐, 지금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당장 그 마이크 내려놔. 박 변호사도 다급하게 소리쳤다. 저 노인네는 미쳤어. 정신병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 하지만 박준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다음 언어로 넘어갔다. 이번에는 유창한 프랑스어였다. 그리고 소위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하여 이는 환경 파괴와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냉소적인 위장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제연합인권보고서는 강제퇴거를 명확히 규탄하며 이 프로젝트는 그 명백한 예시입니다.
기자회견장은 경악으로 가득 찼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주민들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박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들 모두가 알고 있던 어눌 아저씨가 아니었다. 그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압도적인 지식과 언어 구사 능력으로 기자회견장을 장악하고 있었다. 박준호는 이어서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러시아어로 강산건설의 불법성과 최만식의 탐욕을 맹렬하게 비판했다. 그는 각 언어의 뉘앙스를 완벽하게 살려내며 국제적인 시각에서 이 재개발 프로젝트가 얼마나 부당한지를 명확하게 드러냈다. 그의 목소리는 때로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때로는 웅장한 연설처럼 기자회견장에 울려 퍼졌다. 초회 회장, 당신의 계약서에는 주민들의 생존권을 담보로 하는 불법적인 조항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은 주민들을 협박하고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했습니다. 당신의 탐욕은 국제사회의 정의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의 한국어 목소리는 더 이상 어눌하지 않았다. 단호하고 명확했으며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최만식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최만식은 분노와 공포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박준호가 도대체 누구인지, 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계획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박준호에게 달려들었다. 이 사기꾼 감히 누구에게 훈계질이야. 전부 다 거짓말이야. 이 노인네는 미쳤어. 그는 박준호의 마이크를 뺏으려 손을 휘둘렀다. 박준호는 최만식의 손을 가볍게 제압했다. 그의 눈빛은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다. 그는 마이크를 꽉 쥔 채 최만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기자회견장을 압도했다. 이 침묵은 내 이웃들을 당신들의 탐욕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침묵은 깨졌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기자회견장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주민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박준호 아저씨, 우리 영웅. 어눌 아저씨가 아니었어. 대사님이었어.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감격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김민아 변호사는 눈물을 흘리며 박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존경심과 함께 깊은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바꿀 진정한 영웅이자 멘토임을 직감했다. 최만식과 박 변호사는 순식간에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박준호가 제시한 증거와 그의 압도적인 논리는 강산건설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명백히 드러냈다. 기자들은 박준호에게 몰려들어 질문을 쏟아냈다. 그의 과거와 그의 능력에 대한 궁금증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박준호는 모든 질문에 침묵했다. 그는 단지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더 이상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가장 강력한 외교 언어였다. 최만식 회장과 박 변호사가 경찰에 의해 연행되던 날, 옛골 마을은 환희와 안도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박준호가 기자회견장에서 폭로한 강산건설의 불법적인 만행과 그의 압도적인 외교적 역량은 전국을 뒤흔들었다. 언론은 어눌 아저씨의 놀라운 변신을 대서특필했고 그의 숨겨진 과거는 순식간에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강산건설은 비리 수사와 주민들의 집단 소송에 직면하며 파산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그들의 탐욕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 셈이었다. 오랜 시간 박준호를 어눌 아저씨라며 무시하고 비웃었던 마을 주민들은 깊은 죄책감과 함께 미안함을 느꼈다. 그들은 기자회견장에서 박준호의 진면목을 확인하고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박준호의 집 앞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고개 숙여 사과하고 감사함을 전했다. 아저씨, 아니, 박 대사님, 저희가 그동안 아저씨를 너무 몰라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저씨 덕분에 살았어요. 특히 어린 시절부터 박준호를 놀리곤 했던 젊은이들은 더욱 부끄러워하며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다. 아저씨,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정말 후회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아저씨를 돕겠습니다. 옛골 마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들은 박준호를 향한 존경심을 숨기지 않았다. 준호는 그들의 사과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는 용서와 이해의 빛이 담겨 있었다. 박준호의 활약 덕분에 옛골 마을은 강산건설의 파괴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재산권을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마을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옛골 마을을 역사문화보존 시범마을로 지정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마을은 다시금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박준호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외교 및 문화유산 보존 공헌상을 수상했다. 이 소식은 전국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다. 과거 그의 명성을 기억하던 외교계 인사들은 그에게 연락을 취하며 복귀를 제안했다. 특히 외교부에서는 그에게 특별 고문 자리를 제안하며 그의 경험과 지식을 다시금 국가를 위해 사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돈이 아닌 진정으로 의미 있는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그의 오랜 침묵과 은두는 이제 빛나는 복귀의 서막이 되었다. 이제 박준호는 마을의 영웅이자 김민아 변호사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김민아는 그의 옆에서 외교 보좌관 겸 비서 역할을 자처하며 그의 새로운 활동을 도왔다. 그녀는 그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며 진정한 변호사로 성장해 나갔다. 어느 저녁 해질녘 노을이 아름답게 물든 옛골 마을의 박준호의 작은 마당에서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마을은 평화로웠고 골목길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고문님, 아니, 박준호 대사님. 정말 궁금했어요. 그렇게 출중한 분이 왜 그동안 자신을 숨기고 어눌 아저씨로 사셨는지요. 김민아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의 과거에 대한 깊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 박준호는 찻잔을 내려놓고 먼 하늘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아련했다. 저는 오랜 시간 침묵했습니다.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많은 위험과 정치적인 음모를 겪었습니다. 제가 아끼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숨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어눌함을 벗어던진 차분하고 명료한 울림을 담고 있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저는 진정한 평화의 의미를 찾고 싶었습니다. 화려한 외교 무대 뒤에 숨겨진 이면들을 보면서 제가 추구하던 평화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김민아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깊은 고뇌를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침묵이 때로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지만 때로는 가장 큰 무책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박준호는 시선을 돌려 김민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온화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깨달음이 빛나고 있었다. 진정한 평화는 제가 가진 것을 세상과 나누고
약한 이들을 보호할 때 비로소 찾아온다는 것을요.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김민아는 그의 말에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이제 박준호가 단순히 어눌 아저씨나 천재 외교관을 넘어 진정한 삶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위대한 인물임을 깨달았다. 그의 침묵은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었다. 그것은 더 큰 울림을 위한 준비였고 더 큰 평화를 위한 깊은 성찰의 시간이었던 것이다. 그는 마침내 자신을 찾았고 그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발견했다. 옛골 마을의 평화는 그의 침묵이 깨지면서 시작된 새로운 평화의 서막이었다.